망망대해에서 항해를 하는데 식수가 떨어지면 바닷물을 마실 수는 없죠. 물속에 둘러싸여 있어도 물을 먹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식물들도 질소에 둘러싸여 있어도 질소를 흡수하지 못합니다. 뿌리로도 잎으로도 질소와 맞닿아 있어도 식물은 전혀 흡수를 못합니다. 우리 대기 중에는 질소가 78%, 거의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21%가 산소이며 불과 3%, 또 0.3%도 아닌 0.03%의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광합성을 하는 아이러니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질까요? 중고등학교 화학 시간에 배운 것을 기억하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공기 중의 질소의 분자는 공유결합, 그것도 이 그림처럼 삼중결합으로 단단히 결합되어 있어서 원자로 떼어지지 않습니다. 작물에게 필요한 영양소는 필수만 따지더라도 17개나 있고 3요소로도 인산과 가리도 있지만 광합성을 하기 위한 터전을 마련하고 식물이나 동물에게 가장 필요한 단백질의 원료인 이 질소가 비료의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필요한 비료가 그것도 대기 중에 가장 많이 둘러싸여 있어도 이용을 못하니 농부들은 풀을 베어 인분이나 가축분에 섞어 퇴비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작물의 자람에 필요한 양에 비해서는 태부적이었습니다. 그렇다고 대기지구 질소를 전혀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콩과 같은 작물은 뿌리에 혹박테리아가 공생하며 공기중의 질소를 고정시킵니다. 비단 뿌리 혹박테리아 외에도 토양에 기생하는 미생물 중에는 이러한 일을 하는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들은 그렇게 단단히 결합되어 있다는 질소 분자를 어떻게 떼어 이용할까요? 이들은 질소와 수소를 결합시켜 NH3, 즉 아모니아를 합성시켜 질소 분자를 떼어냈습니다. 이건 다시 토양 속의 수분에 녹아 NH4 양이온으로 변해 뿌리로 흡수되어집니다. 콩과 작물의 뿌리와 거기에 공생하는 뿌리 혹박테리아가 바로 질소 공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놈들이 질소를 만드는지는 몰라도 옛 조상들은 척박한 땅에 콩과 작물을 돌려가며 심었습니다. 척박한 토양에 질소를 넣는 거죠. 이걸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는 몰라도 아이러니하게도 지금 질소 비료를 만드는 방법도 공기 중의 질소와 수소를 고온에서 결합시켜 아모니아를 만들고 이걸 이산화탄소와 결합시켜 요소 비료를 만들었습니다. 이 비료는 지금은 몇 푼 주지 않아도 흔하게 사용하지만 이 비료가 나오기 전에 우리 조상들은 가축의 분뇨에 온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콩과 식물은 콩, 팥, 땅콩, 완두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토끼풀, 자운형 같은 풀, 그리고 아카시, 사리, 칡도 콩과 식물입니다. 비록 콩과 식물은 아니지만 오리나무, 보리스나무 등도 공기 중의 질소를 고정시키는 역할이 있다고 합니다. 외국 학자들의 연구로는 버드나무 잎에도 이러한 질소 고정 능력을 가진 미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 버드나무 잎을 논에다 넣으면 그 미생물이 질소를 고정하여 그렇지 않은 배보다 자람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제가 어렸을 때 동네 모내기할 논을 썰어질할 때 버드나무나 떡갈나무 생잎을 베어 썰어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연히 일치인지 아닌 원리는 몰라도 그런 현상을 알았는지 신기할 뿐입니다. 제가 아는 짧은 지식 중 하나는 이 버드나무 새순에 성장 호르몬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걸 감안한 실험인지는 모르겠습니다. 비단 질소를 고정시키지 않더라도 성장 호르몬의 역할로도 자람에 보탬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한 가지는 번개입니다. 번개에 의해 공기 중의 질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NO, 즉 이산화질소로 변하고 또 땅속에서 NO3 음이온화되어 작물이 질소를 흡수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천둥과 번개가 자주 치는 해가 풍년이 든다는 말이 당시 사람들이 원리는 모르지만 인과관계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비단 질소뿐만 아니라 지금의 과학에서도 실험실에서든 화학 공장에서든 다른 원소끼리의 결합이나 그 반대인 분해는 미생물이 하거나 아니면 높은 고열과 고압으로 이루어집니다. 때로는 그래도 안 될 때는 촉매제를 넣어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킵니다. 공기 중의 질소를 수소와 결합하여 아모니아를 만들어 이를 다시 이산화탄소와 고압 고온에서 결합시켜 사용하기 편리한
요소 비료를 만들어 쓰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대량 생산을 위해 나프타나 LPG 가스에서 아모니아 원료를 생산합니다만 어쨌거나 과정은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번개에서 만들어진 질산태 질소도 공장에서 고열을 이용하여 만들어냅니다. 공교롭게도 식물의 질소를 흡수한 형태도 아모니아태 질소나 질산태 질소 딱 두 가지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이제까지 부분적이긴 해도 자연 현상에서 질소를 흡수 이용하는 방법이나 공장에서 질소 비료를 만들어 이용하는 방법이나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직 이용하지 않은 방법은 뿌리옥 박테리아처럼 공기 중 후 질소를 분대 고정하는 방법의 이용입니다. 뿌리옥 박테리아에 공생하지 않은 여타 작물에 뿌리옥 박테리아를 접목하는 방법입니다. 이것도 방법은 쉽게 효과는 오래가도록 작물의 종자세포에 뿌리옥 박테리아와 같은 미생물을 심는 것입니다. 그럼 유전자 변형 종자가 아니냐고요? 유전자 변형은 이름 그대로 세포 해거 DNA를 변형시키는데 이건 종자 세포 속에 미생물을 넣는 것이니 개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이 성공한다면 질소 비료의 오남용은 줄여 친환경적이긴 해도 근본적인 인간의 불평불만은 재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자연적인 것이 아니니 맛이 없다거나 또 해롭다거나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요. 아직 그 정도의 수준은 아니고 지금 이만치라도 이 요소 비료의 출현은 비료의 혁명이고 이로 인해 수확량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전 세계가 기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앞머리에서 공기 중에 그 많은 질소는 단단히 삼중구조로 되어 있어서 분해되지 않아 작물이 이용되지 못한다고 하였습니다. 이걸 아모니아나 요소로 만들어 쉽게 분해하도록 사용한 것이 바로 질소 비료입니다. 다른 비료들도 공장에서 나오긴 했으나 그건 광석에 있는 성분을 쉽게 사용하도록 처리하였거나 공업 부산물로 나온 것들입니다. 어느 비료 포대라도 열어놓지 말고 집게로 봉해두는 것이 좋겠지만 특히 요소 비료나 다른 질소 비료는 공법이 공기 중 후 질소를 작물이 쉽게 분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니만큼 포대를 열어두면 쉽게 하늘로 증발됩니다. 땅에 살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비료도 뿌린 후 흙과 섞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요소 비료 같은 질소 비료는 뿌린 그대로 두면 공기 중으로 쉽게 휘발합니다. 땅에 녹아도 가장 먼저 흡수되거나 용탈됩니다. 그래서 밑비료로 준 비료 중에는 가장 먼저 사라지니 한 달 전에 보충해 주어야 합니다.